곡선은 자유의 표현이다. 자, 이 한 문장,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한 천재 건축가의 모든 걸, 정말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 자유를 돌과 벽돌로 빚어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보로미니. 당대 바로크 로마 건축의 모든 규칙을 그야말로 박살내버린 그런 반항아였죠. 때는 1600년대. 당시 로마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사장 같았어요.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을 맞은 가톨릭 교회가 우리의 힘과 권위는 여전하다! 이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건축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도시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가진 건축가들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거대한 변화의 심장부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옵니다. 스위스 출신의 19살 석공 프란체스코 카스텔리. 네, 우리가 앞으로 보르미니라고 부를 바로 그 사람이죠. 처음부터 거장은 아니었어요. 야망은 하늘을 찔렀지만 가진 건 기술뿐인 그런 젊은 이민자였을 뿐입니다. 로마에 온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 공사장에서 일하면서요. 그야말로 밤낮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그냥 따라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이 깨달음이 그의 건축 인생을 평생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영원의 도시, 로마에서의 경쟁입니다. 사실 보로미니의 삶과 건축은요, 딱 한 사람과의 지독한 라이벌 관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그의 라이벌 말이죠. 여기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보로미니가 내성적이고 기술에 집착하는 그런 괴짜 천재였다면 잔 로렌초 베르니는요, 완전히 반대예요. 사교계의 황태자에 화려하고 교황의 사랑을 독차지한 당대 최고의 스타였죠. 이 두 사람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라 보로미니 인생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악연은 꽤 일찍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 유명한 발다키노 있죠? 거기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로미니가 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전부 베르니니가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 멘토가 돌아가시자 그 자리까지 베르니니한테 빼앗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좌절과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로 차곡차곡 쌓여갔던 거죠. 자, 그런데요. 바로 그 좌절이 오히려 그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라이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비전을 펼칠 기회를 잡게 되거든요. 그의 나이 35, 정말 길었죠. 자신의 천재성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가 모든 걸 쏟아부은 첫 독립작품이 바로 이 산카를리노 성당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그야말로 건축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한번 볼까요? 우선 저 파사드, 건물의 외관 좀 보세요. 돌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물결치고 있죠?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타원, 원, 마름모 같은 복잡한 도형들이 막 뒤섞여서 엄청나게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돔을 딱 보면 와, 실제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에 그만 압도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보르미니 건축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에게 직각은 죽어있는 규칙이었어요. 반면에 곡선은 살아 숨쉬는 생명 그 자체였죠. 그는 건축에 생명의 숨결, 움직임,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불어넣고 싶어 했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언어가 바로 곡선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이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는 한 수도사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어요. 몇 시간이고 지루함 없이 바라보면서 항상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된다. 그의 건축은 그냥 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뭐랄까 깊은 명상의 공간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건축 언어, 그 핵심 원리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도대체 그는 어떻게 돌과 벽돌 같은 재료로 이렇게 시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밀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는 빛을 그냥 공간을 밝히는 용도로 쓴 게 아니에요. 창문으로 직접 쏟아지는 빛, 벽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빛,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빛까지. 이 모든 빛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뤄서 몽환적이고 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빛이 공간의 감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가 바로 이
코인치덴티아 오포시토룸, 우리말로 하면 대립물의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정적인 느낌의 고전주의 기둥 위에 갑자기 뾰족하고 신비로운 고딕 양식의 돔을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꽝 하고 부딪히게 해서 아무도 상상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건물이 그 윤부신 증거입니다. 산티보 알라 사피엔차 성당의 저 유명한 나선역 첨탑이죠. 하늘을 향해 마치 회오리처럼 휘감아 올라가는 저 모습, 이건 그냥 독특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대칭이라는 고전 건축의 절대적인 규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외치는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재능이 그에게 영광만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한 천재의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죠. 이 표를 보면 그의 커리어가 정말 살얼음판 같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운명은 오로지 교황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거든요. 자기를 싫어하고 베르니니만 예뻐하던 교황이 죽고 인노첸시오 10세가 교황이 되면서 잠깐, 정말 잠깐 반짝 전성기를 누렸어요. 하지만 그 행운도 잠시 또 다른 교황이 즉위하자마자 그의 운명은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든든한 후원자도 잃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밀려나면서 그는 결국 깊은 우울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고립감, 그리고 배신감, 그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는 1667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은 단순히 충동적인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평소에 존경하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죽음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게 하라는 말을 자주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려 했던 한 고독한 예술가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거죠. 그가 죽은 뒤에 세상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의 혁명적인 건축은 끔찍하다, 미쳤다 같은 말들로 폄하당했고, 그렇게 거의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400년도 더 지난 지금 이 건축가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끌리는 걸까요? 그의 건축이 도대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마 그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질서나 명확한 정답보다는 불안하고 모순되고 복잡한 감정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시대잖아요. 그의 건축이 꼭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지 않으세요? 그는 400년 전에 살았지만 어쩌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대적인 건축가였을지도 모릅니다.